혹시 통조림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간편하고 보관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현대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원처럼 여겨지지만 금속 캔을 여는 그 순간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과연 처음 담겼을 때와 같은 모습일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이 음식에 원래 들어있던 미네랄은 서서히 분해되어 국물로 빠져나가고, 더 무서운 것은 통조림 자체의 화학 성분이 이미 당신의 매 끼니 속으로 스며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가능한 한 멀리해야 할 통조림 식품들, 특히 아래에 소개할 10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먹지 않을 수 있을 때는 굳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과일 통조림입니다. 이건 아마도 가장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식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누구나 생과일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일 통조림도 건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신선한 과일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통조림이 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비타민 손실입니다. 비타민 같은 영양소는 통조림 과일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라집니다. 다음은 미네랄 이동입니다. 원래 과일의 미네랄은 과육 안에 있어야 하지만 통조림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그 영양분이 주변 액체로 빠져나갑니다. 즉, 통조림 안에 당분이 섞인 물까지 모두 마시지 않는다면 실제로 먹는 과육에서는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물을 마시고 싶겠습니까? 설탕 시럽이든 과즙 시럽이든 혹은 듣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 천연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든 본질은 설탕이 가득 찬 액체일 뿐입니다. 한 통에는 설탕이 25g에서 30g, 적어도 15g에서 20g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과일 자체 즙에 담겼다고 적힌 제품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육을 갈아 즙만 남기면 거기에 과일의 섬유질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수호, 웨이 과일즙이라는 것은 대개 같은 과일을 여러 번 짜내고 농축한 뒤 다시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생화학적으로 보아도 그 당이 과일에서 왔든 다른 원료에서 왔든 우리 몸에서는 구조가 같아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과일 통조림을 먹을수록 혈당은 빠르게 오르고 대신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은 거의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처럼 건강을 챙긴다고 믿고 통조림 과일을 습관처럼 먹는 사람일수록 이 사실은 더 뼈아프게 다가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토마토 소스와 파스타 소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통조림 파스타를 사와서 집에 와 간단히 면만 삶아 비비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편리해 보이지만 재료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스 반컵 안에만도 8g에서 12g까지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사용된 식물성 기름도 대부분 값싼 종류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마토 자체는 원래 산성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이 산미를 중화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레몬산, 구연산, 그리고 기타 산성 보존제가 추가됩니다. 이 세 가지는 통조림 속 금속 표면을 부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산성을 띠며 결과적으로 통조림 내부의 화학 물질이 음식으로 스며드는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산도가 높은 음식일수록 이런 위험은 배가 됩니다. 이런 물질은 인체의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미량일지라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토마토 소스를 먹고 싶다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길 권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내부 코팅제가 녹아들 위험이 없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토마토가 제철일 때
싸게 사서 한꺼번에 갈아 냉동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써도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수정 어르신처럼 요리에 시간을 많이 못 들이는 분들도 전자레인지에 살짝 해동해 쓰기만 해도 신선하고 안전한 토마토 소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조미된 통조림 콩입니다. 보기엔 평범한 삶은 콩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통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무려 18g 이상으로 같은 양의 콜라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온갖 인공 향료 색소, 그리고 각종 식품 첨가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처럼 이 통조림 콩도 대부분 산성 양념에 절여져 있는데 이 산성 환경은 통조림 금속을 분해시키기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게다가 콩은 원래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인데 이런 중요한 영양소들도 절임액 속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림 국물은 버리고 콩만 건져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남는 건 설탕과 첨가물뿐인 껍데기 콩일 뿐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무런 조미가 되지 않은 단순히 물과 소금만 들어간 콩통조림을 고르는 것입니다. 통조림을 따서 물을 따라내고 가볍게 헹궈 쓰기만 해도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건 아예 생콩을 사다가 직접 삶아 먹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수고입니다. 대구에 사는 박정순 어르신처럼 심장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꾸려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물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통조림 수프입니다. 얼핏 보면 닭고기 수프나 버섯 수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분 씨앗슈, 각종 향미료, 그리고 감미료까지 뒤섞인 화학 혼합물 한 그릇일 뿐입니다. 소비자들이 성분표를 보고 불안해할까봐 제조사들은 일부러 이름을 복잡하고 고급스럽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효모 추출물 같은 표현은 전문가처럼 들리지만 결국 혀와 뇌를 속여 맛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조림 수프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함량이 일일 권장량을 훌쩍 넘긴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균형 있게 잡아줄 칼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통해 세포 안팎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신장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통조림 수프는 그 균형이 무너진 극단적인 전해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섭취할 경우 신장에 과부하를 주고 혈압과 심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수프를 피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생채소나 아보카도 혹은 호박씨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화자 어르신처럼 고혈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국물 하나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통조림은 바로 기름에 절여진 참치입니다. 참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생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어떤 기름에 담겼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참치 통조림은 값싼 대두유나 정제된 식물성 기름에 절여져 있는데 이런 기름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기 전에 그 기름을 따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참치의 가장 귀한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은 대부분 그 기름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기름을 버리는 순간 이 소중한 영양까지 함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참치처럼 큰 생선류는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통조림 참치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물에 절인 제품을 고르거나 가능하다면 고급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순 혹은 검사 완료 표시가 있는 브랜드를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냉동 참치나 신선한 참치를 직접 구입해 조리하면 중금속에 대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최진수 어르신처럼 혈관 건강을 위해 식단을 신중하게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참치 하나 고를 때도 기름 성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좋은 생선을 먹고도 몸에 나쁜 기름을 함께 삼키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통조림 면류입니다. 통조림 스파게티나 각종 면 요리. 통조림을 떠올리면 배를 채우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솔직히 말해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면은 대부분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들어져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소스는 설탕과 기름이 중심이며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가장 품질이 낮은 다진 고기를 사용합니다. 이런 음식이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통조림 안에 들어있어도 모양과 식감을 유지하려면 안정제와 각종 보존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 캔 안에는 당분이 높고 영양 가치는 거의 없는 초가공 음식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10분만 투자해 신선한 파스타를 삶고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뒤 치즈를 조금 얹는 것만으로도 훨씬 낫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정호 씨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챙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차이는 분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같은 배부름이라면 몸이 덜 힘든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곱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각종 캔 햄 통조림 미트볼, 그리고 매운 고기 소스처럼 보이는 통조림 육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식감도 좋고 단백질도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실제로 어떤 고기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 이런 제품은 품질이 낮은 부위를 기계로 갈아서 분홍색 고기 반죽으로 만든 뒤 여기에 대두 단백이나 조직화된 식물성 단백을 섞어 인공적인 육질을 만듭니다. 마지막엔 보존성과 맛을 위해 소금을 듬뿍 넣고 가열 처리와 방부제를 추가하게 됩니다. 제품 겉면에 보면 특선 재료라고 써 있지만 실상은 가장 저렴한 재료들을 특별히 선별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통조림 고기는 단순히 영양이 부족한 걸 넘어서 내부 코팅에서 녹아나온 화학 물질과 반응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운 고기 소스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면 얼마든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김상호 어르신처럼 정육점에서 목초 사육한 쇠고기를 조금 사와 말린 고추와 양념을 넣고 끓이면 통조림보다 훨씬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재료를 넣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내용물을 모르는 통조림 고기보다는 직접 만든 소박한 고기 반찬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여덟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통조림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쁠 때 간편하게 먹으려고 옥수수나 당근 같은 통조림 채소를 구입하곤 합니다. 채소는 아무리 가공되었더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조림 채소를 먹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식감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흐물흐물하거나 입안에서 부자연스럽게 뭉개지는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고온 살균 과정에서 채소가 쉽게 무르게 되는 걸 막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응고제나 형태 유지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색감을 유지하기 위해 착색제나 색상 안정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액체에 잠겨 있는 동안 채소 속에 원래 들어있던 수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국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건져 먹는 건 껍데기만 남은 채소에 각종 첨가물이 더해진 겉모습뿐입니다. 영양가는 낮고 신선함은 없고 심지어 맛도 애매한 이런 채소를 굳이 먹느니 차라리 냉동 채소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즘 내 냉동 기술이 워낙 좋아서 수확하자마자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거의 없고 보존제 걱정도 없습니다. 강릉에 사는 정순의 어르신처럼 식재료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통조림보다는 냉동 채소를 냉장고에 준비해두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주의해야 할 통조림은 각종 소스에 절여진 생선 통조림입니다. 앞에서 참치 통조림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고등어 꽁치 정어리처럼 미리 양념된 생선 통조림입니다. 원래 생선 자체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생선이 값싼 당절임 소스에 담기는 순간 영양보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소스나 고추장 양념에 들어있는 단맛 강한 소스는 대부분 정제당 향료,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집니다. 겉보기엔 먹음직스러워도 실제로는 우리가 그 소스 한 숟가락과 함께 각종 화학 물질까지 삼키게 되는 셈입니다. 몸에 좋은 생선을 먹기 위해 오히려 몸에 해로운 것들을 같이 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아무 양념도 되어 있지 않은 물에 절인 제품이나 고급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직접 기호에 맞게 조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선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고 후추나 신선한 양파를 곁들이면 풍미도 살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이문석 어르신처럼 건강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 통조림의 해로움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값싼 맛을 쫓기보다는 몸이 편안한 맛을 택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디저트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달콤한 통조림입니다. 특히 연유나 가당된 농축우유처럼 보이는 제품들이 대표적입니다. 겉으로는 우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유를 증발시키고 여기에 설탕을 엄청나게 넣은 고농축 당 시럽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유제품이라 부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설탕 범벅 시럽이라고 봐야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푸딩이나 달걀찜 같은 디저트에 넣곤 하지만 혈당에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만약 디저트에 부드러운 질감이 필요하다면 전지 코코넛 밀크 같은 대체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안에 남는 고소함과 부드러움은 유지하면서도 혈당은 한결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통조림 식품을 밥상 위의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건강은 약으로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 끼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재료를 입에 넣느냐가 바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통조림에 들어있는 각종 화학 첨가물, 정제당 나트륨 방부제는 모두 우리 몸속에 쌓이는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언젠가 당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마트에 가게 되면 금속 통조림 코너는 그냥 지나치고 신선식품 코너에 좀 더 오래 머물러 보세요. 혹은 어쩔 수 없이 통조림을 구입해야 할 상황이라면 몇백 원만 더 써서 유리용기에 든 제품을 고르시고 안에 재료와 물만 들어있는 가장 단순한 구성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입맛을 위한 존중이자 몸을 위한 책임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지민 어르신처럼 가공식품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깨어있는 선택을 통해 진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밤마다 발이 저릿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손끝이 둔해지거나 바늘로 찌르듯이 따갑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몇 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신경이 왜 이렇게 괴로워지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그 손상을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멈추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통증을 달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신경을 지켜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의 신경을 공격하는 최악의 독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접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습관이 위험을 부르고 있고 무엇을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지도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김준호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신경통과 저림발의 화끈거림 균형 상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듣는 신경병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점 중 하나는 왜 신경이 망가지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자주 잘못된 설명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손이나 발에서 저릿한 느낌, 무감각 화끈거림 같은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당뇨가 없더라도 혈당이 여러분의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자각이야말로 방어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68살로 최근 은퇴했지만 여전히 산책도 즐기고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발이 화끈거리듯 타들어가고 낮에는 발가락 감각이 둔해졌으며 아무 예고도 없이 다리를 타고 전기가 흐르듯 찌릿한 통증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혈액순환 문제일 것이다, 누구나 겪는 일 중 하나라고 말했지만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 전혀 다른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전혀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상적인 노출, 매일 반복하던 습관 하나가 서서히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인을 제거하자 손상된 신경이 하루아침에 되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고, 그 변화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그것을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신경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경은 단순한 전선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며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소와 영양, 그리고 안정된 몸속 환경이 필요합니다. 피부나 근육과 달리 신경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손상은 조용히 오랜 시간 누적됩니다. 통증이나 저림 무감각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신경은 공격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불편한 진실로 이어집니다. 노년층의 신경을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는 독은 공장 화학물질이나 희귀한 독소 같은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술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독은 너무나 흔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섭취해온 것입니다. 바로 만성적인 혈당 독성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혈당은 신경을 망가뜨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은 반복적인 혈당 급상승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급상승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에서 매일같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당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당 성분이 신경섬유와 그것을 먹여 살리는 아주 미세한 혈관에 달라붙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며 신경을 감싸 보호하던 막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은 깨끗한 신호를 전달하는 능력을 잃게 되고 그때부터 저림이 시작되고 이어서 감각 둔화, 화끈거림, 통증, 그리고 균형 상실로 이어집니다. 노년 건강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신경병증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는 생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진행되며 독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이 경계선이라고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당뇨 전 단계라거나 조금 높지만 심각하지는 않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신경 손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서도 신경 손상은 완전한 당뇨와 거의 비슷한 빈도로 발생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들 역시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독은 노골적이지 않으며 겉으로는 몸에 좋아 보이는 음식과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독이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그 당을 세포로 밀어넣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처음엔 잘 작동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세포가 인슐린에 무뎌지고 당은 혈액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특히 손과 발처럼 먼 곳에 있는 긴 신경들이 지속적으로 독성 높은 당에 노출되며 손상을 입습니다. 신경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도 서서히 망가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경은 점점 굶주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조용히 쌓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짓지 못하고는 합니다. 갑자기 시작됐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의 열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 독성이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면 왜 모든 고혈당 어르신들이 신경병증을 겪는 건 아닐까요? 그 답은 노출 빈도, 노출 기간, 그리고 신경의 회복력에 있습니다. 어떤 신경은 스트레스를 더 오래 견디기도 하지만 일단 손상이 임계치를 넘으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빠르게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이 독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 공급원은 액상당입니다. 과일 주스, 설탕이 들어간 커피 음료, 스포츠 음료, 심지어 건강하다고 알려진 스무디조차 포함됩니다. 이런 액체 속 당은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흡수가 매우 빠르고 그 결과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며 이는 곧바로 신경을 해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스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경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단독으로 섭취하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시리얼 크래커, 흰쌀밥 국수 등은 단백질이나 지방 없이 먹을 경우
몸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분해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 잘 되는 음식이라는 이유로 이런 음식을 추천받지만 소화가 빠르다는 것은 결국 당이 빠르게 혈류로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당은 갈 곳이 없어 그대로 혈관을 타고 돌며 신경 조직에 달라붙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습관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끊임없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신경은 회복할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잠시라도 회복할 틈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신경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염증은 가라앉지 않은 채 지속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먹는 습관은 신경 건강에 특히나 해롭습니다. 신경은 일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끊임없는 혈당 노출은 그 균형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약물은 영양 흡수를 방해함으로써 조용히 신경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B12와 관련이 깊습니다. 위산 억제제, 당뇨약 고지혈증 약물 중 일부는 B12 수치를 점차 떨어뜨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신경을 보호하는 막이 약해지면 신경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며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김수진 씨라는 환자는 수년간 발저림을 겪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단순 노화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혈중 영양 상태를 확인해 보니 B12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식습관이 아닌 그녀가 수년간 꾸준히 복용해온 약물이었습니다. 해당 영양 결핍을 교정하고 나서 신경 손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신경병증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만성 혈당 독성, 만성 염증, 영양소 결핍,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함께 얽혀 신경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이 중에서도 혈당 독성은 그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다른 문제들이 서서히 불을 붙이고 있을 때 혈당 독성은 그 불길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하냐면 신경에는 분명한 임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손상은 단순한 저림이나 무감각 정도로 나타나지만 손상이 진행되면 통증 균형 문제, 낙상 심지어 일상생활의 독립성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죽은 신경은 재생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독을 조기에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병증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을 지키는 데 있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혈당 독성이 그토록 강한 독이라면 그것을 해독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신경을 보호하고 어떤 변화가 신경 손상의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이 몰래 치솟는 순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신경을 보호하는 핵심 식사 원칙은 무엇인지, 60세 이후 신경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신경 손상이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하는 방법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힘이 생기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만성 혈당 독성이 여러분의 신경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이라면 그 독을 해독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신경 조직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의료인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닌 한 명의 노년층으로서 실천 가능한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복잡한 해답을 기대합니다. 극단적인 식단 값비싼 치료 혹은 기적의 보조제를 떠올리곤 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낮추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숫자를 쫓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크게 출렁이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경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경이 원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마다 신경 조직은 마치 화학적 화상을 입은 것처럼 손상을 받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그만큼 손상도 줄어들고 진행도 느려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신경병증 환자분들께 꼭 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절대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과일도 빵도 크래커도 시리얼도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만 따로 먹으면 흡수가 너무 빨라지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며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신경 회복은 즉시 중단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같은 음식이 훨씬 덜 해로워집니다.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어떤 노인은 신경병증이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어떤 이는 비슷한 식단을 유지해도 증상이 거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정기수 씨는 오후만 되면 다리가 힘 빠지고 불안정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밤에는 발이 타는 듯했고 낮엔 발가락이 무감각해지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건강한 식사를 한다고 믿고 계셨고 매일 아침 바나나 망고 주스, 요거트를 넣은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문제는 이 액상당이 너무 빠르게 혈류로 들어가 신경과 근육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독처럼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스무디를 없애고 대신 아침에는 계란과 채소를 드시게 했습니다. 과일은 소량으로 늦은 시간, 식사 후에만 섭취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정 씨의 통증은 줄어들었고 균형 감각은 안정되었으며 에너지 역시 하루 종일 유지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경을 독에서 해방시켜준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변화는 액상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스단 음료, 스무디 등은 전부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 100% 천연과일 주스조차도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당의 흡수를 늦춰줄 수 없습니다. 섬유질 없는 당은 혈류로 순식간에 흘러들어가 신경을 해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스를 부드럽고 쉬운 영양 섭취법으로 착각하지만 신경 건강을 해치는 가장 빠른 경로 중 하나입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꼭 통째로 소량만 그리고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사이 간식으로 먹는 과일은 훨씬 더 해롭습니다. 이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신경염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양소 보호입니다. 신경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려면 특정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B12입니다. B12는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인 수초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게 부족하면 신경이 쉽게 손상되고 엉뚱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B12가 부족해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산 억제제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물론 B12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신호 전달을 돕고 근육 경련을 줄여주며 엽산은 B12와 함께 작용해 신경 조직을 보호합니다.
알파리포산은 신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일부 연구에서는 신경병증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영양소들이 신경 손상을 완전히 치료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경을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고용량 섭취 시 오히려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 섭취가 중요합니다. 추측은 해롭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염증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통증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작은 자극에도 찌릿하고 타는 듯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죠. 가공식품 정제 식물성 기름, 과도한 당류 섭취는 염증을 더욱 부추깁니다. 반대로 지방이 풍부한 생선, 올리브유, 채소, 강황 같은 향신료들은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신경은 조용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으시지만 신경을 위해 꼭 고강도 운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한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경에 필요한 건 혈류입니다. 특히 식후 가볍게 걷기는 혈당을 낮추고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단 10분만 걸어도 차이가 생깁니다. 올바른 방식의 움직임은 약보다 강력한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경 손상은 회복이 너무 느리다고 들으면 낙심하십니다. 그 말 사실입니다. 신경은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디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재생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행을 막는 것만으로도 회복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줄고 수면이 좋아지고 균형이 안정되며 낙상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더 해로운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르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독이 계속 몸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박정희 여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넘어질까봐 늘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병원에서는 신경병증은 되돌릴 수 없다며 단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고 액상당을 식단에서 제거하자 신경통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가까운 거리를 걸을 때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 자체가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지점에 다다릅니다. 신경병증은 단지 통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발바닥의 감각을 잃으면 땅을 제대로 느낄 수 없고 반응이 늦어지며 다리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신경 손상이 심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낙상은 노년기 건강과 수명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초기 손상일수록 회복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림 무감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지금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주에서 4주 동안만 다음 5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첫째, 액상당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둘째, 모든 탄수화물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셋째, 과일은 식후에 소량만 드시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넷째, 식사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십시오. 다섯째, 비위 수치를 검사받으시고
약물 복용이 영양소에 미치는 영향도 인식하십시오. 단 약물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덜 화끈거리고 잠을 더 편히 자고 발걸음이 더 안정됐다고 느끼십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것은 몸이 아직 회복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경병증에 기적의 치료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틀렸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넓은 변화의 영역이 존재하며 진짜 회복은 그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신경 손상은 대개 수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온 결과이기에 회복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독을 제거하는 일은 항상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